도둑, 김경, 단편소설. 살고 싶다.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있고 싶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자칫 머뭇거리다간 죽음으로 직행하기 십상이다. 혼신을 다해 정신줄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한다. 그는 침대 양쪽의 사이드 레일을 내리고 등판을 비스듬히 조절해 일어나 앉는다. 닷새 전 모든 희망을 떨쳐버리기에 딱 알맞은 저녁 어스름이었다. 한 청년이 죽음의 사자가 버티고 서 있는 병실 문턱을 거침없이 넘어 들어왔다. 그는 한눈에 청년을 알아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근 20년 만에 딱 한 번, 그것도 겨우 일주일 전에 대면했던 아들 철민이었다. 아버지, 마음 정했습니다. 철민이 그의 손을 꾹 잡았다. 철민의 손은 그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듯 따뜻했다. 그는 그 감각을 다시 느끼고 싶어 양손을 맞잡는다. 그런데 괜한 찬 기운만 물씬 올라온다. 혹시 내가 꿈을 꾼 건 아니었을까? 아니, 분명 꿈은 아니다. 그는 도리머리를 한다. 그러기엔 철민의 모습이 지나치게 생생하다. 상체에 밀착된 티셔츠 때문인지 운동선수 못지않게 체격이 아주 건장해 보였다. 그 튼튼한 몸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웠던가, 얼마나 다행스러웠던가. 정말 행운이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살짝 입꼬리를 올린다. 하지만 금세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모렴치한 놈. 그를 비웃으며 힐난하는 따가운 눈총이 사방에서 쏟아지는 것 같다. 그는 화급히 눈을 내리깔고 힐끔힐끔 주위를 살핀다. 뜻밖에도 아내가 쭈뼛쭈뼛 들어서고 있다. 아내는 그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한 미소를 날린다. 아내의 심정이 고지곳대로 드러나는 참으로 궁색하고 씁쓸한 미소다. 아내는 그가 입원한 근 달포 내내 애명글면 그의 머리맡을 지켜왔다. 같은 방 환자들이 시샘을 낼 정도로 지극정성이었다. 워낙 산산한 아내였다. 입원하던 날 아주 편안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켰다. 당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게요. 인생 휴가 받은 거라고요. 푹 쉬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해요. 내가 어떡하든 당신을 20대에 팔팔 뛰는 몸으로 바꿔놓고 말 거예요. 알았죠? 당신이 살아야 나도 산다고요. 그는 그만 울컥해서 하마터면 눈물방울이라도 떨어질 뻔했다. 평소에도 더없이 살가운데 그가 몸져 누웠으니 더 말할 계제도 없었다. 그러던 아내가 갑자기 발을 끊고 병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철민을 만나기 전날부터 지금까지. 물어보나 마나 콩팥 한쪽 구하려고 백방으로 돌아치다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온 낌새다. 미소 같지 않은 미소하며 소심해 쩐 몰골로 보아 그러리라는 그의 짐작이다. 그는 절로 웃음이 나온다. 얼굴 좀 풀지 그래. 이제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수술비만 있으면 돼. 무슨 말이에요? 뜬금없이. 하늘에서 신장이 뚝 떨어지기라도 했어요? 그래, 떨어졌어. 당신 철민이 기억하지? 네 아들 말이야. 글쎄, 그 녀석이 찾아왔었어. 아니, 실은 내가 찾아냈지. 참, 다 컸어. 얼마나 나볕하던지. 덥석 안기면서 대뜸 뭐랬게? 아버지한테 받은 이 몸 당장이라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니깐.
떡 부러진 어깨하며 뭉툭한 코, 눈꼬리가 쫙 찢어진 게 영락없이 나랑 반박이야. 어쨌거나 벌써 검사도 다 끝냈고 교차 반응에서 거부 반응만 없으면 바로 수술한댔어. 수술 날짜 잡을 일만 남았다고. 여보! 아내가 와락 소리를 내지르며 그를 부둥켜 안는다. 그도 두 손으로 아내의 등을 토닥거린다. 한순간 복작이던 8인 병실이 텅 빈 듯 일체의 소음이 사라진다. 아내는 눈물까지 찔끔거린다. 그는 내친김에 목을 가다듬고 단호하게 덧붙인다. 수술비 문제를 곰곰 생각하다가 기막힌 묘안이 떠올랐어. 빚더미에 옴팍 올라앉은 우리한테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 내가 그간의 부의금 보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명단이 장롱 오른쪽 맨 아래 서랍에 들어있다고. 찾아서 이대로 프린트해 당장 붙이도록 해. 그는 침대에 바투붙은 사물함 서랍을 열고 2번 접힌 A4 용지를 꺼낸다. 아내는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A4 용지를 펼친다. 신장이 망가져서 죽어가는 장일도입니다. 어렵사리 이식할 신장을 구했는데 수술비가 난감합니다. 수술 날짜는 이달 말입니다. 요단강 건너간 뒤에 들고 오실 조의금을 미리 선불로 주시면 어떨는지요? 사전 조의금이라고나 할까요? 궁여지책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국민은행 137-28-0571-617. 입속말로 짧은 글을 단숨에 읽은 아내가 입술을 앙다문다. 그리고 그를 보며 고개를 주걱거린다. 그도 맞받아 고개를 끄덕인다. 아내의 표정에는 뭔지 모를 비장함마저 서려 있다. 부랴부랴 병실을 빠져나가는 아내의 발걸음이 가볍다 못해 사뭇 경쾌하다. 역시 내 아내다. 척하면 척 마음이 통했다. 가슴이 더워진다. 가족이란 이런 것인가. 새삼 동생 이도의 얼굴이 아른거린다. 옆에 있다면 당장 엉덩이라도 발로 걷어차고 싶다. 이 갈가이 같은 놈아. 네 놈 아니라도 내겐 아들이 있어. 아들이 있단 말이다. 이도는 그의 쌍둥이 동생이다. 그가 입원하고서 아내가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이도네 집이었다. 그동안 왕래가 전혀 없다 보니 막상 찾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아내와 그가 결혼말이 오가던 때부터 서로 남남이 되어 발길이 뚝 끊어졌다. 놈을 기필코 찾아야 해. 난 그놈이 필요하다고. 그는 막무가내로 아내를 종용하고 떠밀었다. 아내 혼자 동분서주 발품을 팔아 가까스로 이돈의 집에 발을 들였다. 어떤 인간이 날 찾는단 말입니까? 살고 싶어 환장한 사람이라고요? 한때는 내게도 유일한 형제, 형이 있었고 말고요. 허나 그 인간은 진작 죽었어요. 살아있는 그 인간은 내 형이 아닙니다. 아내는 이도의 말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옮기면서 분을 사귀지 못했다. 어쩜 그리도 몰인정하게 냉갈령을 부리던지. 아무리 발맞고 지내왔다 해도 정말 너무해요. 그뿐인 줄 알아요? 소문대로 사업에 성공한 모양이에요. 대골 같은 집에다 의리삐까한 살림살이에다. 내리깔보는 눈초리에 어찌나 주눅이 들던지. 그는 아내가 선거름에 면박만 당하고 돌아온 날 온 밤을 뜬 눈으로 새며 이를 갈았다. 살쾡이 같은 놈,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 그러면서도 2번 다시 이도에게 가지 말라는 말을 내뱉지 못했다. 보아하니 아내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 뒤로도 몇 번 더 간 눈치였다. 물론 그 상황은 안 보아도 훤했다. 그는 침대에 등판을 내리고 느긋이 드러눕는다.
오후의 햇살이 회백색 벽을 타고 넘나든다. 실내의 집교와 사람들의 그림자가 두루뭉실하게 벽면에 어rum거린다. 그림자 놀이라고나 할까. 오늘따라 그림자의 형상이 선명하고도 새롭다. 활짝 또 활짝 장미꽃이 피어난다. 동네의 초등학교 담장을 기어오르며 방긋거리던 선홍색 넝클 장미다. 그는 코를 벌렁거린다. 달콤한 향기까지 솔솔 풍겨난다. 철민이 나타나기 전에 어른거리던 그림자하곤 차원이 다르다. 그때는 걸핏하면 몸이 움찔하곤 했다. 꿈틀대거나 나풀거리는 본새가 영락없이 저승사자가 걸친 폭넓은 장삼 자락이었다. 실제로 저승사자는 시시때때로 얼쩡거렸다. 우람한 덩치에 부리부리한 눈을 치뜨고 머리를 산발한 저승사자, 가히 위압적이었다. 특히 광기에 찬 눈초리는 온몸을 옥죄었다. 게다가 깨어있는 시간으로는 부족한지 꿈속까지 쫓아와 목덜미를 낚아채고 목을 졸랐다. 조만간 그를 끌고 가겠다는 경고였다. 그때마다 그는 가위에 눌리기 일쑤였다. 깨어나면 친구는 식은땀으로 축축하고 가슴은 반으로 접혀진 듯 숨이 찼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들며 이중 삼중으로 그를 압박했다. 그가 모색한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은 삶에 대한 욕망을 키우는 일이었다. 그것도 무한대로. 살아야만 한다. 살아야만 해.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한 생존의 의미가 새록새록 절절하게 우러났다. 하지만 아이러니였다. 그럴수록 하루하루가 더 고통스러운 지옥이었다. 기껏 붙들어 보아야 이미 신란 목숨에 불과했다. 그렇다고 멀거니 앉아있을 수는 없었다. 아직 사지는 멀쩡했다. 분리되지 않은 몸과 마음이 혼돈과 모순 덩어리였다. 엉터리일지라도 나름 결론을 내리고 각오를 다졌다. 몸은 영혼을 담은 그릇이었다. 목숨을 부지할 수만 있다면 영혼 따위는 시궁창에 처박혀도 좋았다. 사실 이 모든 일련의 사태는 주치의의 한마디 진단에서 파장되었다. 주치의는 모니터의 시선을 고정한 채 일상적인 어투로 직토했다. 마지막 남은 유일한 방법은 20분입니다. 그의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내린 사형 선고였다. 그는 일순간 입안이 바짝바짝 타고 목구멍이 쩍쩍 갈라졌다. 어줍게 마른 침만 삼켰다.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허청허청 진료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다. 3년 전부터 일주일에 3차례나 투석 치료를 받아왔다. 한번 투석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4시간, 지겹고 힘들었다. 투석하는 날은 유난히 24시간이 길고 더디었다. 파근한 다리를 끌고 집에 돌아오면 드러눕기 바빴다. 더는 악화되지 않으리라는 희망 하나로 버텼다. 좀 더 일찍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그놈의 목고지 성미가 못된 고질병이었다. 신부전증은 당뇨 합병증이었다. 당뇨를 얕본 게 큰 불찰이었다. 인슐린 주사까지 맞으면서도 어찌 그리 무사태평했던가. 하기야 주위의 당뇨 환자들이 부지기수였다. 그의 눈에 비친 그들은 그럭저럭 환자 아닌 환자들이었다. 식이요법만 제대로 해보자고요. 남들은 꽁보리밥이나 현미만 먹는다는데. 고지식한 아내는 병원에서 받아온 식단표만 신주단지 모시듯 떠받들었다.
이게 어디 사람 먹으라는 밥상이야? 산중중들도 이보다 낫겠다. 그는 식이요법은커녕 오히려 식탐이 더 늘었다. 혀는 짜고 달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에만 반응하며 쫓아다녔다. 소주나 막걸리도 그에 곁들여 홀짝홀짝 잘도 마셨다. 투석은 엄연히 스스로 자초한 소손이었다. 이식으로 기결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병이란 잡기는 교활한 악마다. 교묘하게 몸을 감추고 있다가 한 방에 가정을 파괴하는 괴력이 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자그마치 셋이다. 투석을 하면서 병원비와 소득은 반비례 그래프를 그렸다. 물론 투석을 하기 전에 지방 경제의 주축인 개인 택시를 처분했다. 아내가 대신 회사 택시 운전대를 잡았다. 아내와 그가 자리 바꿈을 한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죽이든 밥이든 식탁에 올리는 일이 운전대를 잡는 일보다 수월했다. 덜 고단했다. 그러나 투석을 하면서는 집안일까지 모두 아내의 몫이 되고 말았다. 그랬다. 어차피 빚을 등에 짊어지고 죽음에 쫓기는 막다른 삶이었다. 단지 애써 죽음을 외면하거나 부정했을 뿐이다. 인간의 치사율 100%라는 개념에도 둔감했다. 죽음은 전혀 현실성이 없었다. 솔직히 비웃었다. 설마 죽음이 내 존재를 집어삼키랴? 심지어 죽음이 뭐 대수인가? 하는 식으로 가벼이 생각했다. 깨달은 자의 인식과는 엄연히 차원이 다른 죽음에 관한 고찰이었다. 어쨌든 죽음은 그와는 무관한 그저 바라보이는 대상이었다. 순전히 억지요, 허세였다. 아마도 이식이라는 최후 통첩을 받지 않았다면 계속 그 단계에 머물러 있을 터였다. 그만큼 이식이란 말은 핵폭탄이었다. 한편으론 헐렁한 삶을 단번에 탄탄하게 조였다. 그는 비로소 죽음과 삶의 경계선을 뚜렷이 인식했다. 한가히 죽음을 부정하고 있을 짬이 없었다. 시간이 촉박했다. 망각하고 있던 가까운 죽음이 벌떡벌떡 일어났다. 조부모, 부모, 누나의 죽음, 주검들. 그 주검들이 나뒹구는 현장에 그의 주검이 합류하는 일이었다. 문득 완전한 죽음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언젠가 절집에서 얻어들은 말이다. 그의 동네 언덕바지에 아담한 절집이 있다. 평범한 주택을 개조해 법당을 꾸며 부처를 안치했다. 그는 오다 가다 간간히 그곳을 기웃거렸다. 한여름 그날은 마침 어느 영영의 49제 날이었다. 완전한 죽음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정진합시다. 나무 관세음 보살. 스님의 마지막 법문 구절이 유독 그의 가슴에 와닿았다. 완전한 죽음. 참으로 생소한 말이었다. 석가의 열반 의미이기도 한 그 말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죽음이었다. 그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완전한 죽음을 맞으려면 지난한 수행 끝에 성취하는 고도의 깨달음이 필수였다. 그가 제 아무리 심신을 연마 수련하며 수천 번을 죽는다고 해도 아스라이 멀고도 먼 길이었다. 1%의 가능성도 희박했다. 그러나 그는 법당의 구석자리에서 완전한 죽음을 꿈꾸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였다. 땀으로 온몸이 끈적거렸으나 참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는 틈만 나면 이식이란 단어를 곱씹었다. 그럴 때마다 그날의 법문이 정광석화처럼 떠올랐다. 착잡하다 못해 참담했다. 그의 죽음은
한낱 현실을 떠난 비현실적인 상황일 뿐이었다. 붉은 피가 팔딱거리는 육신이 딱딱하게 굳어 무생물로 변하는 물리적인 현상이었다. 그는 죽음의 동아줄에 끌려가는 가엾고 연약한 인간이었다. 아니,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파리였다. 허무했다. 이때다 싶었는지 음산한 기운이 온몸에 감돌았다. 알 수 없는 시신들이 겹겹으로 그를 애워쌌다. 그를 유혹했다. 장기를 구할 길은 막막한데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어 갔다. 뾰족한 수가 없었다. 일단 병동에 몸을 가두었다. 고작 입원이 최선책이었다. 입원한 지 2주일이 훌쩍 지났다. 자정이 문구적되지도 않고 쉬이 달아난 밤이었다. 간혹 당직 간호사의 발소리만이 정적 속으로 기어들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도 그의 청각과 시신경은 예민했다. 어렴풋이 발소리를 들으며 눈꺼풀이 당기는 순간이었다. 난데없이 한 사내의 시신이 그를 흔들었다. 번뜩 눈을 떴다. 시신은 얼음간 속에 누워 있었다. 빙하기에 꽁꽁 얼어붙은 기류가 흘렀다. 시신은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밖에 나가 있었다. 시신으로 존재하는 사내는 이미 사내가 아니었다.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허상이었다. 다시 실상으로 회복시킬 수는 없는 걸까? 방법은 한 가지. 세상 안으로 불러들이는 일이었다. 그깟 얼음장 하나 못 깨? 빨리 일어나 탈출하란 말이야. 그는 사력을 다해 소리쳤다. 언뜻 회백색 시신의 눈꺼풀이 바르르 떨렸다. 시신, 아니 사내의 눈이 서서히 열렸다. 사내는 어렵사리 2발을 땅에 딛고 서서 심호흡을 했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는 재바르게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사내의 전신을 훑었다. 아뿔싸, 사내의 발밑은 아스리 깎인 수만 길의 벼랑 끝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벼랑 아래에서 뜨거운 불기둥이 솟구쳤다. 불길은 당장이라도 사내를 덮칠 기세로 요동쳤다. 사내는 혼신을 다해 허우적거렸다. 비를 맞은 것처럼 땀이 뚝뚝 떨어졌다. 뭔가가 사내의 손에 덥석 잡혔다. 사내는 깊은 신음을 토하며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내의 팔이었다. 아내의 팔이 흔들거렸다. 사내는 아내의 한쪽 팔에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 가까스로 아내의 목소리가 그를 깨웠다. 엄마가 왜 모르겠니?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울지. 그래도 아빠를 살리려면 다른 방도가 없잖아. 당장 대기자 명단에 올려도 빨라야 5년이라는데 지금 상태론 2달도 못 버티실 거래. 옆방에 간경화증 아줌마 봤지? 아들이 검사 받았다고 하면서 펑펑 울더라. 핏줄밖에 없어. 이제 작은 아빠는 포기하자. 오직 너희들만이 희망이야. 혜미야, 연미야, 제발 부탁한다. 엄마가 암 수술만 안 했어도. 어떡해, 엄마. 도저히 자신이 없어. 용기가 나질 않는다고.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단 말이야. 그래, 엄마 아빠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하기 싫어. 근데 언니처럼 나도 정말 겁이 나. 아내와 2 딸들이 나누는 대화였다. 막내는 자리에 없는 걸까? 몽롱하던 그의 정신이 확 깨어났다. 머리칼이 한 올 한 올 쭈뼛쭈뼛 일어서는 느낌이었다. 아내는 딸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다. 아니 넋두리까지 늘어놓으며 지질하게 굴었다. 동생 이도가 거부했을 때와는 또 다른 격한 감정이 치밀었다.
벌떡 일어나 한바탕 내지르고 싶었다. 니들이 감히 아빠를 외면해? 내가 죽기를 바란단 말이지? 괘씸한 것들. 이제부턴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 그는 배신감으로 부들부들 떨었다. 분심으로 심장이 파열되는 듯 했다. 눈을 뜨고 싶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에게 당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아니 빼앗을 권리도 있어. 생명을 준 아빠니까. 그는 입속으로 되뇌다 말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딸들이 가여웠다. 채 20살도 되지 않은 나이였다. 배를 가르고 장기를 끄집어내는 일이 왜 무섭지 않겠는가. 자칫 마취해서 풀리지 않을 경우도 상상될 테고 아내 역시 가엾고 불쌍했다. 상기하고 싶지 않은 독보석 같은 암세포. 그가 투석을 시작하기 전 아내는 오른쪽 유방을 절제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다. 그 과정은 지옥이었다. 아내의 몸피는 딸들처럼 작아지고 볼륨감이 넘치던 풍성한 머리도 뭉텅뭉텅 빠졌다. 훤히 드러난 두피, 그 깊은 상흔.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는 고작 어깨에 닿는 굵은 웨이브 가발을 샀다. 딸들은 제각각 모자를 선물했다. 아내는 가발 위에 비니 모자를 즐겨 쓰고 다녔다. 꽃샘 추위로 때 아닌 진눈깨비가 질척거리는 날이었다. 그는 주황색 비니 모자를 쓴 아내를 안동하고 병원에 갔다. 주치의는 갈색 회전 의자에 파묻히듯 앉아 그를 쳐다보았다. 피곤은 거물입니다. 피곤하다 이런 말이 튀어나온다면 그건 곧 암세포를 다시 불러들인다는 신호죠. 명심하십시오. 조언이든 당부든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환자를 내놓고 무시하고 있었다. 누군들 피곤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인가. 아내는 결코 공주처럼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니었다. 주어진 삶이 워낙 고단했다. 그렇다면 아내는 재발의 시한폭탄을 옆구리에 끼고 살 수밖에 없었다. 아내가 걷는 길은 가도 가도 깜깜한 밤길이었다. 시한폭탄을 제거했다 싶으니 그의 심장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그는 갈증으로 목이 탔다. 머리맡에 물컵이 있지만 미적미적 마른 치만 삼켰다. 아내와 딸들은 한동안 침묵했다. 유리그릇이 떨어질 듯한 정적. 불현듯 한 아이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어린 꼬마로만 기억에 남아있는 유일한 아들 철민이었다. 철민이 3살 때 그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쌍둥이답게 띠앗이 남달랐던 그와 이도가 찰떡처럼 붙어 다니던 시절이었다. 두 사람은 한 택시 회사에서 기사로 일했다. 동료들은 빈번히 그와 이도를 헷갈리고 볼멘 소리를 냈다. 제발 부탁해요. 한 사람이 코끝에 점을 찍든지 머리 스타일을 바꾸든지. 왜들 그러실까?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그들은 타고난 곱슬머리로 이마를 덮고 바짝 옆머리를 밀어붙인 스타일을 한결같이 고수했다. 갓 22인 그녀는 단골 기사식당의 종업원이었다. 청바지에 긴 머리를 하나로 높이 올려 묶은 그녀. 그녀는 무척 분위는 타입으로 늘 방실거렸다. 장마철이었다. 해가 먹구름 속으로 숨은 바람에 노을도 없이 어둠이 깃들었다. 저녁 무렵에 소나기가 내리리라는 기상예보는 빗나갔다. 밤이 깊어가도 습기는 흘러내리지 않고 공기만 음습했다. 마침 식당 근처에 손님을 내려주고 지나던 중이었다. 식당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브레이크를 밟았다. 텅 빈 홀에 그녀 홀로 댕그러니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겼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주절주절 얘기를 늘어놓았다. 왠지 치기 어린 그녀의 목소리가 좋았다. 혀에 소주가 달달하게 감겼다. 피부치 하나 없는 외롭고 고단한 그녀의 여정에 공감했다. 별빛 하나 없는 밤보다도 그녀의 몸에 밴 어둠이 더 짙었다. 그녀에게서 어둠을 말끔히 거두어낼 수만 있다면 심장이 파도처럼 출렁거렸다. 그는 연거푸 잔을 비웠다. 그녀 못지않게 취기가 오르는데 난데없이 천둥소리가 진동했다. 금세 유리문이 흔들리면서 폭풍우가 몰아쳤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다짜고짜 그의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새가슴처럼 작고 얄팍한 가슴이 그의 가슴 위에서 팔딱거렸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나만 믿어. 그는 폭풍우 속에 핀 한 송이 들꽃을 보았다. 그는 위태로운 들꽃을 보호해야만 했다. 그는 튼실한 소나무였다. 몰라요, 몰라. 착하겠단 말이에요. 일도 오빠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그녀는 더욱더 끈질기게 파고들면서 종알거렸다. 이도는 한창 결혼말이 오가던 싱글이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은근히 그녀를 부추겼다는 걸 알았다. 그는 잠시 아찔했으나 이내 정신을 되찾았다. 용기 백배했다. 인연이라면 인연이었다. 아니 필연적인 운명이었다. 하필 왜 그 시간대에 그가 식당 앞을 지나갔으며 그녀 또한 왜 그를 이도로 착각했겠는가. 그는 이혼을 결심했다. 아내와의 지루한 신경전에 이도가 눈에 불을 켜고 끼어들었다. 무조건 그녀와의 관계를 끊으라며 길길이 날뛰었다. 도대체 무슨 짓거리야? 형은 개맹이가 다 풀어졌단 말이야. 아무렴 이도가 100번 1000번 옳았다. 하지만 그는 대트집을 잡고 역공세를 펼쳤다. 잘난 체 하긴 넌 지금 시샘으로 눈이 홀라당 뒤집혀 있어. 뭐라고? 눈이 뒤집힌 사람은 바로 형이야, 형. 상관마. 그는 날파람 있게 집을 나와 그녀와 동거에 들어갔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훌쩍 지나고 3교대 근무가 있던 날이었다. 차를 주차하고 사무실에 들렀다 나오는데 불쑥 이도가 앞을 가로막았다. 이른 아침에 고즈넉한 회사 공터는 충분히 넓었다. 먼저 멱살잡이를 한 이도가 점퍼를 벗어던지고 주먹을 날렸다. 그도 질세라 맞받아쳤다. 얼마나 서로 치고 받았던가. 결국 두 사람은 동시에 나동그라졌다. 그는 안간힘을 쓰며 엉덩이를 들고 몸을 일으켰다. 어떡하든 이도보다 먼저 일어나야 했다. 이제 와서 백기를 흔들 수는 없었다. 이도가 입에 거품을 물고 최후 선언인지 뭔지를 내뱉었다. 넌 이제부터 형도 아냐. 유부남 주제에 치졸해, 야비해, 뻔뻔하고 추잡해. 넌 처자식은 물론 내 인생까지 훔쳐버린 도둑놈이야. 절대 용서 못해. 죽을 때까지. 법이 심판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늘이 응징할 테니 두고 봐. 제기랄, 너 같은 놈은 절대 제명대로 못 살아. 이도의 눈이 매의 눈처럼 번뜩거렸다. 그는 그만 온몸이 경직되는 느낌이었다. 손발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내 인생을 훔쳤다는 소리가 도둑놈이라는 폭언이 계속 윙윙 울렸다. 머리를 짓눌렀다. 그는 뚜벅뚜벅 멀어져가는 이도의 등을 외면하고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어쨌든 걸림돌이던 이도가 제풀에 떨어져 나간 것이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되었다. 이혼 수속을 밟는 게 급선무였다.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부비며 애걸복걸했다. 살아야겠다고,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자진이라도 할 것처럼 덤볐다.
완전한 구걸이었다. 차라리 죽어. 아내는 요지부동 막말도 서슴지 않고 내질렀다. 그는 최악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천진한 철민이 새근새근 자고 있었다. 그는 지킬 박사가 제조한 약을 냉큼 삼켜버린 하이드였다. 눈을 부라리고 검지 끝으로 철민의 코끝을 조준했다. 다 알고 있었지. 저놈은 내 시간이야. 내 자식이 아니란 말이야. 알아? 에휴, 내가 꼭 이런 말까지 씹어줘야겠어? 말을 마친 그는 한순간 휘청거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혼이 달아난 육신은 허공을 딛고 간신히 섰다. 아내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부르르 떨었다. 아내와 그의 눈동자가 날카롭게 충돌했다. 아내의 시선이 아래로 툭 떨어졌다. 아내는 무릎을 꺾고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남다르게 꺾진 아내의 성정도 그의 악마성을 떨쳐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맥을 못 추었다. 아내는 유전자 검사니 뭐니 하는지 따위로 발목을 잡지 않았다. 남편이나 아버지라는 그의 직책을 부정하는 것으로 족했다. 그의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에 아내의 도장도 찍혔다. 그 뒤로 아내와 아들은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그동안에 단 한 번도 그를 찾지 않았고 그 역시 그들을 찾을 일이 없었다. 그는 줄곧 몸을 뒤채다가 그만 일어나 앉고 만다. 영 싱숭생숭하다. 이 밤만 지내면 드디어 내일은 수술을 받는다. 마음은 당장 국토순례라도 할 것 같은데 몸은 천근만근이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나자 이상하게 소화 기능이 떨어졌다. 숟가락 들기가 겁이 났다. 아내는 지궁스러웠다. 병원 음식으론 굶어 죽겠다며 죽을 쏘어 날랐다. 전복죽, 녹두죽, 흑임자죽이 번갈아 식판에 올랐지만 도무지 입맛이 당기지 않았다. 건입맛만 다셨다. 어제는 녹두죽 몇 숟갈로 겨우 목을 축였다. 오늘은 수술 준비 과정으로 종일 금식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아침부터 메스껍다 못해 구토가 올라왔다. 오목가슴 아래가 지금도 칼에 베인 것처럼 쓰리다. 왠지 조짐이 좋지 않다. 급격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것인가? 그러고 보니 소변 본 지가 한참 지났는데 전혀 요의가 느껴지지 않는다.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을까? 병실에는 그와 철민 단 둘뿐이다. 2인실이라 가족이 쉴 수 있는 간이 침대가 2개나 있지만 아내와 딸들을 그냥 집으로 쫓아보냈다. 철민은 벌써 깊은 잠에 떨어졌다. 숨소리가 퍽이나 우렁차다. 딸들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남다른 기운이 느껴진다. 더없이 든든하고 믿음직스럽다. 수술실에서도 지금처럼 나란히 누워 수술을 받을 것이다. 아드님이죠? 저녁참에 들른 연악낙한 담당 수간호사가 물었다. 네, 물론이죠. 제 자식입니다. 그는 스스럼 없이 말을 받았다. 사실 수술할 날을 기다리면서 내심 불안하고 초조했다. 철민은 언제라도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철민이 얼굴을 들이밀었을 때 그는 절로 안도의 숨을 내뿜었다. 철민의 얼굴을 얼보며 진심으로 고맙고 또 미안하다는 말을 애써 감추고 오늘 뗐다. 정말 괜찮겠냐? 지금이라도 내키지 않으면 전 아들이에요. 아버진 제 아버지잖아요. 철민은 단번에 그의 말을 자르고 나섰다. 그와 꼭 닮은 철민의 가느다란 눈 언저리에 물기가 감돌았다. 철민을 찾아 나서던 그날이 새삼 생생하게 떠오른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고 높은 하늘 아래 그보다 더 용감한 사내는 없었다. 그만이 감행할 수 있는 할보였다. 점심 뒤에 밀려오는 낮잠을 떨치고 외출을 서둘렀다. 한자복을 벗고 사물함에서 바지와 티셔츠를 꺼내 입었다. 세면실에 거울 앞에 섰다. 물에 불린 듯 퉁퉁 부은 푸석푸석한 몰골. 그날따라 병색이 유난히 더 짙었다. 슬그머니 양손으로 볼을 감싸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무리 탄력을 잃었다고 해도 찰떡처럼 몰캉한 느낌이라니. 녀석을 만나야 해. 이대로 죽을 순 없어. 기어이 녀석을 찾아야 해. 그는 거울 속에서 주먹을 움켜쥐고 입술을 깨물었다. 모녀지간에 벌어진 생생한 눈물의 현장도 이미 목격 간터였다. 우물쭈물하기에는 1분 1초가 아까웠다. 침대 밑에서 랜드로버 슈즈를 꺼내 신었다. 갈색 슈즈는 색이 바라고 가죽이 터서 희끗희끗했다. 뒤축도 다를 대로 달아 볼품이라고는 없었다. 하지만 애지중지하는 신발이었다. 세 딸들이 용돈을 모아 마련한 생일 선물이기에 자식이란 존재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난다. 철민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긴 세월. 그의 뇌리에 철민은 여전히 새살배기 모습으로만 각인되어 있었다. 빡빡 깎은 머리에 통통한 볼. 녀석이 팬티바람으로 세발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굴렸다. 신나게 싱싱 달리는 녀석의 꽁무니를 조무래기들이 길을 쓰고 쫓는다. 궁토 한쪽에 서 있는 우람한 느티나무. 200년 남짓된 수령을 뽐내듯 무성한 이파리들이 햇빛에 반짝거린다. 느닷없이 어디선가 매미들이 길을 쓰고 울어댔다. 그는 허겁지겁 병원을 빠져나왔다. 느티나무가 있는 동네로 가는 길은 눈에 훤했다. 먼저 지하철을 탔다가 버스로 환승하려고 역사를 빠져나왔다. 버스 번호가 바뀌었으나 하등 문제가 없었다. 그때 그 자리, 제자리를 지키는 학교 앞 정류소에서 내렸다. 그는 여전히 따닥따닥 붙은 삼각 간판을 흘낏거리면서 경사진 2차선 도로를 따라 걸었다. 예전과 별 다름없이 구질구질하고 복잡했다. 한 길을 벗어나니 그냥 마음이 설렜다. 참 낯간지러운 요물이 마음이었다. 마치 타지를 떠돌다 기어가는 느낌이랄까. 마음이 눅진했다. 저만치 느티나무가 시야에 들어왔다. 느티나무를 지나 조금치만 더 걷다 보면 골목 어귀에 이를 터였다. 철민이 여태 그 집에서 살고 있을 확률은 희박하지만 딴 도리가 없었다. 점점 마음이 바빠졌다. 느티나무를 목표로 냅다 달렸다. 금세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숨이 차올랐다. 금방이라도 땅바닥에 고꾸라지지 싶었다. 마음과 몸은 이미 남남이었다. 점점 발소리가 불규칙적으로 따라왔다. 돌연 병원 1층 로비에 부착된 대형 거울이 나타났다. 거울 속의 얼굴이 콧방귀를 끼며 입술을 비죽거렸다. 야, 혼자 보기 아깝네. 그 병폐한 몸으로 살겠다고 달려온 꼬락선이라니. 그는 맥이 탁 풀렸다. 털보덕 주저앉았다. 숨이 가쁘고 목구멍이 간질거렸다. 그만 헛웃음이 허공을 갈랐다. 헛웃음 사이로 비아냥대던 얼굴이 출몰했다. 우스꽝스러운 어릿광대인가 하면 바보 같은 빙충이고 또 간사한 철맨피였다. 아니, 아니다. 이놈도 저놈도 다 틀렸다. 그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옹얼거렸다. 그래, 나는 인간도 아니야. 그는 눈을 내리깔면서 고개를 푹 숙였다. 랜드로버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새 누가 술을 놓았는지 랜드로버 테두리가
빙 둘러 새까맸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아삼아삼했다. 그것은 개미떼였다. 개미들이 우왕좌왕 분주히 꼼지락거렸다. 분명 길의 향방을 잃어 방황하고 있음이 역력했다. 한 마리를 잡아 손바닥 위에 올려보았다. 깨알만한 개미의 발들이 쉴 틈 없이 제게 놀았다. 제 아무리 생명체라도 보잘것없는 미물이었다. 개미를 다시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땅에 발을 디딘 개미를 확인하는 찰나 개미는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 빈자리에 무엇인가 나타나 허둥거렸다. 개미는 아니었다. 개미만한 몸집의 인간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바로 그였다. 그가 개미인지 개미가 그인지 알쏭달쏭 모호했다. 어깨숨이 나왔다. 불현듯 한 생각이 밀려들었다. 난 환자야. 어서 빨리 병원으로 되돌아가야 해. 그는 엉거주춤 허리를 세웠지만 금세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다리가 허청거렸다. 두 손으로 땅을 짚고서야 겨우 척추를 폈다. 최소한의 보폭으로 쓰러질 듯 나아갔다. 그런데 병원 쪽이 아닌 느티나무 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래, 일단 좀 쉬자. 느티나무 둥치에 기대 앉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온 힘을 다해 종아리에 힘을 주고 아랫배에도 힘을 실었다. 한 발을 제법 널찍하게 내디디며 고개를 들어 초점을 모았다. 참 괴이한 현상이었다. 느티나무가 존전보다 훨씬 더 멀리 있었다. 형상조차도 안개에 파묻힌 듯 흐릿흐릿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눈앞의 모든 형상이 불투명한 형체로 뒤섞였다. 그 틈새로 한 사람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나타났다. 실루엣은 차츰차츰 또렷한 형상으로 다가왔다. 느티나무를 배경으로 한 청년이 의젓하게 서 있었다. 청년의 눈에서 발광체처럼 빛이 분사되었다. 청년의 눈망울에 그의 눈망울이 겹쳤다. 이도였다. 아니, 이도가 아니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그의 모습이었다. 누구십니까? 그의 귀를 울리는 소리인가 하면 또 그의 목구멍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였다. 그의 손과 또 다른 그의 손은 어느 틈에 겹으로 포개졌다. 열기가 온몸을 휘돌았다. 숨소리가 잦아드는가 싶더니 철민이 등을 보이며 옆으로 돌아눕는다. 뒤통수가 툭 붉어진 것도 영락없이 그를 쏙 빼닮았다. 그의 유전인자가 그의 몸 밖에서 팔딱거린다. 그와 한 공간에서 숨을 쉰다. 그는 더욱더 뜨거워지는 가슴으로 철민의 뒷머리를 쓸어본다. 철민이 잠들기 전이었다. 그는 지나가는 말투로 슬쩍 제 엄마의 안부를 물었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철민은 짤막하게 답하고 입을 다물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철민 엄마만 떠올리면 그는 지금도 몸이 오싹거린다. 가슴이 먹먹하다 못해 심장이 오그라든다. 잔혹한 기억이다. 그는 가슴을 웅크리고 깍지 낀 손으로 머리를 감싼다. 언젠가는 그 치졸한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다. 두렵다. 지금이라도 철민에게 털어놓을까? 내 아들, 내 피줄 앞에서 노심초사할 이유가 없다. 남들이 제 아무리 비웃고 쥐값을 지언정 내 아들은 나를 방어하고 감싸줄 터다. 아니다. 모를 일이다. 왠지 자신이 없다. 괜한 토설로 마지막 희망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 아니다. 부질없는 기우다. 그런 문제라면 위험 인물은 단 한 사람,
철민 엄마다. 만약 이 자리에 철민 엄마가 나타난다면 모든 상황은 끝장이다. 이 목숨줄을 지락펴락할 사람은 오직 철민 엄마뿐이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긴 한숨을 내뿜는다. 그는 실내등 스위치를 내린 뒤 머리맡에 조명등마저 끄고 눕는다. 어둠이 순식간에 철민의 모습을 삼켜버린다. 문득 수술실, 수술 침대에 누워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최고도의 조명 아래에서도 지금처럼 철민의 모습은 깜깜할 것이다. 물론 그의 몸 안으로 철민의 몸이 들어오는 것도 감지할 수 없을 터다. 하지만 시나리오대로 그는 반드시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와 새 사람이 될 거였다. 옆구리의 통증이나 어지럼증 따위는 추억에 불과할 것이다. 이제 현실은 탄탄대로다. 운전대를 잡을 일만 남았다. 그는 워낙 길눈이 밝기로 유명했다.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는 운전의 고수였다. 그는 가만히 인생길을 더듬어 본다. 지금까지 살아온,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 그는 철민 쪽으로 슬며시 손을 뻗는다. 살아계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 세상에 계신 줄만 알았거든요. 녀석은 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내 자식, 내 아들. 그는 그만 울컥한다. 기어이 목이 맨다. 순간 병실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여자의 새된 목청이 조용한 실내를 휘젓는다. 내 아들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병동의 환한 불빛이 삽시간에 병실로 침입한다. 고리눈을 한 중년 여인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를 노려본다. 이 도둑놈아,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그냥 무문해 보여? 뻔뻔해도 유분수지. 생떼 같은 내 아들을 훔쳐오다니. 야, 너 같은 인간 살리려고 내가 아들 키운 줄 알아? 후다닥 몸을 일으킨 철민이 눈을 동그랗게 뜬다. 못된 놈. 감히 엄마 몰래 이딴 짓을 하고 다녀? 정신 차려 이놈아. 이 인간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원수야, 원수. 피? 피가 땡겨? 웃기지 말라 그래. 야, 너도 인간이냐? 무슨 낯짝으로 아들 몸에 칼을 대? 네가 정말 애비라면 그냥 죽어. 죽으라고. 엄마, 나가요 제발. 나가서 얘기해요. 철민이 대뜸 제 엄마의 손을 잡아 끈다. 비켜 이놈아. 20년 전 그 섬뜩했던 순간을 네가 알아? 이 인간이 내 가슴에 어떻게 비수를 꽂았는데 그 현장 증인이 바로 너야. 이 인간이 네가 자기 씨가 아니라고 펄펄 뛰면서 우리를 내쳤단 말이다. 철민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를 바라본다. 기어이 올 것이 왔다. 그리도 불안하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머리에 쥐가 난다. 어지럽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변명의 건더기, 해명할 여지가 눈꽃만큼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한다. 그는 안타까이 철민을 바라본다. 철민이 눈을 질끈 감는다 싶은데 어느새 온팡진 제 엄마를 끌고 앞장선다. 그의 머릿속으로 걷잡을 길 없는 해오리 바람이 몰아친다. 댕그러니 혼자 남은 병실은 오소락이 그지없다. 그는 철민이 누웠던 텅 빈 침대를 허우룩한 심정으로 바라본다. 침대 발치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서성거린다. 삶의 연연에 아등바등하던 한 사내가 잽싸게 그림자 속으로 빨려든다. 익숙한 모습인데도 왠지 낯설다. 고개를 돌린다. 아직도 문이 열려 있다. 그는 문을 닫으려고 침대의 프레임을 잡고서 내려선다. 여보. 난데없이 아내가 사뿐사뿐 걸어온다.
배꽃처럼 환한 얼굴이다. 내일 수술 시간에 맞춰 오기로 했는데 무슨 일인가? 아내는 실내등 스위치를 올리고 손가방에서 봉투를 꺼낸다. 깜빡할 뻔했어요. 저예금이에요. 수술 전에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봉투를 받아둔 그의 손이 떨린다. 이번에 인생 공부 참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좀 그렇던데요? 우편과 메일로 끝낼 일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발품 꽤나 팔았어요. 처음엔 쑥스럽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당신 명줄이 달렸다고 생각하니 전 모자란 건 꼭 서방님한테 받아낼 거예요. 제 아무리 돌심장이라도 신장을 안 줬으면 수술비라도 보태야죠. 안 그래요? 어쨌거나 이젠 준비 완료예요. 너스레를 떠는 아내의 목청이 더없이 쾌활하고 애교스럽다. 한때 그의 목청도 어느 산에 못지않게 힘이 넘치고 윤기가 흘렀다. 아니 이도처럼 탄탄하고 무게감이 있었다. 형, 살아날 수 있지? 꼭 살아서 우린 쭉 함께 가는 거야. 한창 때에 이도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는데 점점 머릿속이 뿌얘진다. 세포가 하나하나 소멸되어 가는 듯하다. 간신히 침대에 올라앉아 손을 내저으며 아내를 보낸다. 그는 맥없이 침대에 엎드린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일시에 그를 덮친다. 그 기억의 무게가 결코 만만치 않다. 너무 버겁다. 존재하는 기억의 마지막 한 점까지 깡그리 망각하고 싶다. 그는 슬며시 옆으로 돌아눕는다. 좀 전에 철민과 똑같은 자세다. 이대로 푹 잠에 떨어지고 싶다. 꿈이라도 꾼다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훨훨 날아다니고 싶다. 아니, 그 꿈은 허황된 바람이다. 이제 그에게는 최후의 비장한 무기를 꺼내들고 경계 너머로 뚜벅뚜벅 가는 일만 남았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실바람처럼 부드럽고 나비처럼 가벼이 날개짓을 해야 한다.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지금까지의 모습 중에서 최고다. 마냥 깊고 편안해 보인다. 내비게이션 없이도 길을 찾아가던 순간순간이 두둥실 구름처럼 눈앞에 떠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혼자만의 미소를 머금는다. 스스로를 훔칠 수 있는 그는 어쩌면 최고의 경지에 이른 도둑인지도 모른다.